구독, 좋아요. 권미란의 정치경제 미슐랭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두 번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후 4시인데요. 오늘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장은 또 반영됐던 큰 변수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상법 개정이죠. 여야의 합의로 본회의 처리가 진행되면서 이 상법 개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과연 우리 경제에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평론가 문서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했네요. 네. 1%대 코스피 상승 마감하면서 고점 경신을 다시 또 코앞에 두면서 3,110선에 올라섰습니다. 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 분위기를 이어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이제 베트남과의 이제 그 관세 협상이 또 마무리되면서 관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또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조건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좀 빅테크 기업들은 좀 올랐고, 특히 또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가 고용 지표가 안 좋았어요. 2021년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인데, 네. 중요한 중요한 건 이제 고용이 안 좋으면 원래는 주가는 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큰 상황이다 보니까 고용이 안 좋아? 그러면 금리 인하를 좀 하겠네라는 생각이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 기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이제 미국 주식이 흐름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국장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또 기대감까지도 또 함께 좀 반영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미국장 관세 이슈로 사실 조정을 올해 받았었는데 그 조정을 또 마무리하고 고점 경신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미국장은 뭐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 장은 3,100선 위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상법 개정안인데요. 여야가 3% 룰을 포함하기로 처리를 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가 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나오게 되면서 헤드라인들 지금 뭐 거의 한 5분 전쯤에 계속 이 헤드라인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 정권에서는 사실 이것을 거부권으로 폐기를 했었는데 더 강력하게 해서 이 상법 개정이 이재명 표 민생 안정 법안 1호로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고요. 시행 여파가 어떻게 될지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안은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전의 현행과 그다음에 이제 개정안 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특징적인 부분은 이사 충실의 의무의 대상이 확대됐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회사였다면 여기에 주주까지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충실의 의무가 이제 주주까지. 그러니까 이사들은 이사회에서는 주주까지도, 주주의 이익까지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전자주총 요 관련 부분을 의무화 하는 겁니다. 이제 의무화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총을 뭐 의결 같은 걸 하면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같은 데서 하면 문제가 사실은 많긴 해요. 막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그 입구를 뺑 돌려서 문을 막 이렇게 걸어 잠궈 놓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안 열리다가 하다가 난중되면 또 문 열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좀 파행을 많이 겪기도 했어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흔히 말해 소액주주들의 이런 이제 이 의사 결정을 좀 막는 경우가, 편법으로 막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막기 위해서 이제 전자주총을 좀 의무 실시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이슈가 이제 지금 저거죠. 3% 룰을 강화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사내이사 감사위원을 네. 선출할 때만 3% 룰이 적용됐는데, 네네. 중요한 건 저렇게 되면 사실은 의미는 없긴 해요. 왜냐하면 사내이사는 이미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이 회사 대주주와의 관계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거수기거든요. 그래서 네. 크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3%룰 같은 건 의미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사외이사 감사 이제 선출할 때 중요한 건 3% 룰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확실하게 흔히 말하는 대주주 입금이 좀 벗어날 수 있죠. 특히 사회이사 같은 경우는 선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 3% 룰을 하면 확실하게 대주주가 흔히 말하는 3%밖에 아무리 지분이 많아도 3%밖에 행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이사 감사위원이 선출되는 과정에서는 확실하게 이 소액주주들이
결정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사회이사 감사위원 내에 흔히 말하는 이 감사위원들이 소액주주의 흔히 말하는 이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선출될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 이제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 집중투표제까지도 원래는 통과를 시키려고 했어요. 여당에서는. 근데 네. 야당이 이제 좀 여기 끄는 나중에 좀 추후로 하자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음 이제 논의를 해서 다시 하자라고 하는데 정치인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은 없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고 다음은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네. 저 집중투표제 관련 부분은 이제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감사를 선출을 할 때 예를 들어 3명이면 이사회를 3명이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뭐 주식이 한 100주 있으면 그 3명에 따라서 100 요렇게밖에 흔히 말하는 투표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그러니까 대주주가 거의 이제 지분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다 대주주 의견에 맞게 선출됐는데 이제 이게 집중투표제면 예를 들어 3명을 선출하는데 원래 같으면 100을 해야 되는데 지금 3명이니까 아까 말했던 100주에 3배를 주거든요. 그러면 300표를 한 사람에게 몰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말한 것처럼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가 뭉치면 확실하게 좀 소액주주의 이 소액주주가 미는 흔히 말하는 이사가 선출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좀 막은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통과된 법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이전의 현행 법보다는 확실하게 주주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돼 있는 이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전체적으로 이 바뀐 부분은 크게 3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네요. 결국에는 이 상법 개정, 원래는 이제 1년 후 시행이었는데 네. 이번에 본회의 처리가 되면서 즉시 시행으로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제 1년 후 시행이면 그 시행되기 전에 많은 걸 해버릴 거니까 그냥 바로 그런 거 하기 전에 그냥 바로 그냥 통과를 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목적 자체가 사실은 이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회사의 그 대주주에 대해서 견제하는 기능을 네.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일인가 이해가 되지가 않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 이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네. 것들이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뿐 아니라 사모펀드라는 맞습니다. 좀 그 기업 사냥꾼이라고도 사실 비유가 되는 그들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입김이 너무 강해지는 것 아니냐, 우리 기업이 사냥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우려가 있거든요. 네. 저는 이 우려를 좀 더 크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크게 걱정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법 자체에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발의된 흔히 말하는 처음에 발의된 의도는 네. 선의에 의해서 발의된 게 맞습니다. 확실하게 최근에 워낙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도 좀 잘 안 주고 네. 주가 흔히 말하는 부양에 뭐 근데 좀 약간 등한시하기도 했고. 근데 배당 의무화는 또 안 들어가 있어요. 원래 상법 개정안에 원래 들어가 하려고 있지 했는데 않았나요? 저 이게 3%를 넣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 과정에서 개인이 이제 또 그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너무 지나치게 대주주 중심의 회사가 운영됐다라는 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 분명히 고쳐야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꾸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소액주주의 권리가 오히려 침해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네. 여기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 잘하셨는데요. 소액주주라고 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뭐 주식 한 10주 있고 뭐 100주 있고 이런 분들이 소액주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소액주주는 대주주가 아니면 다 소액주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주, 200주, 300주 이런 부분을 네. 모아서 소액주주 연합을 해도 소액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하면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소액주주 연합들도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좀 덩치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계 헤지 펀드들도 소액주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우리 시장에 특히 우리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매우 높아졌다가 아니라요. 그냥 100%입니다. 100% 이거 이제 저는 빠르면 한 다음 달부터 해서 좀 이제 배당을 조금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유보금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기업들에게는 행동주의 펀드가 굉장히 이야기를 간섭을 많이 할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거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많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이 이제 이 기업 이 흔히 말 경영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걸 보고 기업 사냥꾼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행동주의 펀드의 대표주자는 빌 에크먼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제 한 행동주의 펀드, 그러니까 그분이 지나간 자리가 뭔가가 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잘 벌죠. 그러니까 그분의 펀드는 돈을 잘 버는데 네. 그렇게 지나간 흔히 말하는 회사가 잘 된 게 잘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MBK 파트너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런 애들이 들어와서 확실하게 이제 회사를 휘저을 가능성이 높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BK 관련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국의 이제 백화점 JC페니 같은 경우도 네. 빌 에커먼이 들어왔다가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어떤 식으로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에 대한 흔히 말하는 전문성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이제 돈을 빨리 빼고 싶고 그다음에 당장에 주가를 부양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뭔가 보여주기식의 정책들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근데 보니까 그런 헤지 펀드나 어떤 그 뭐랄까요 사모펀드 이런 것들은 결국의 목적이 어쨌든 내가 들어온 금액보다 더 높은 그렇죠. 수익률을 가지고 엑시트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장기 비전은 없죠. 예. 대부분 단기 차익을 노리고 나온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단기에 많이 돈을 뺄 수 있는 게 그냥 배당 빨리. 야, 너희 돈 많아? 그럼 이거 왜 놔뒀어? 그냥 다 가지고 와. 그 행동주의 펀드가 야, 너희 여기에 미래성장 산업에 투자해는 없어요. 대부분 있는 돈으로 결국은 우리한테 다 줘. 이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주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그 행동주의 펀드가 나가고 나면 그 회사에 흔히 말 장기 미래성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뭐 지금은 이제 정상화가 됐지만 타깃 같은 경우가 우리로 따지면 이마트 같은 회사지 않습니까? 타깃도 지금 그 빌 에커먼이 들어갔다가 야 이거 유통? 너희 보니까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네. 그럼 이거 리츠로 만들면 안 되겠어? 해가지고 유통에 관심이 없고 부동산 펀드 만드는데 관심 가지다가 결국은 실제로 유통이 월마트에게 한참 뒤져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때 한번 뒤진 걸 지금 여전히 타깃이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행동주의 펀드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들어갔을 때 단기적으로 얼마나 우리 펀드에 수익이 되냐라는 것만 중요한 거지 이 회사가 장기적인 미래 가치 다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마음이 단순히 외국인 펀드들만 그럴 거냐는 건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안을 만들 때는 성악설에 기반해서 만들어야 된다. 사람은 항상 좀 악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소액주주가 모든 소액주주가 다 저는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회사와 하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회사를 믿고 회사의 미래에 투자를 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분들은 그냥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리고 들어오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거지 계속 주가가 막 1, 2년 막 지지부진한 거는 사실상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개인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어 돈을 많이 쌓고 있는데 업황적인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회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돈을 쓸 때가 아니라 네. 지금은 흔히 말하는 좀 이 보수적인 경영을 해서 버티고 나중에 기회를 보고 그다음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기 싫어. 2, 3년 안 기다릴 거야. 나는 2, 3년 후에 나는 이 회사 주주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내가 당장 주식을 샀을 때 이 회사가 나에게 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같으면 계속 그냥 회사 미래와 관계없이 배당해. 그다음에 뭐 자사주 매입 소각 계속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회사의 장기 성장성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이 상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을 때 결국에 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아요. 진짜 지금은 반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워낙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이지 않았어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그 부분도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그 과세되는 부분들이 좀 크거든요. 맞죠. 상속세만큼 굉장히 고율의 맞습니다. 세금이더라고요. 대주주에 대한 흔히 말하는 대주주에 배당은 대주주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로 넘어가게 되면서 최대 60%까지 맞습니다.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네. 내가 만약에 대주주면 그렇죠. 안 하고 싶죠. 그 해봤자 의미가 네.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회사를 위해서라면 사실 그렇게 배당을 해서 나눠 먹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좀 유보하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세금 보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과 함께 그러니까 세제 개편도 함께 들어갔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상속세 차후에 관련 하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이제 정치인들 말은 예. 하겠다고 하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해야 하는 거지 예.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항상 정치적인 언어로서는 언제 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 입장에서 자칫 그들의 지지층에게 흔히 말하는 부자 감세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 법안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까요? 전혀 안 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야당이 여기를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의석수로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개정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건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전기료라든지 가스비도 우리가 오를 수 있어요.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통신비도 되는 거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경제와 관련된 정책은 이후에 파급 효과와 어떤 식으로 순환이 가는가를 좀 잘 파악하고 시행하는 게 중요한데 그 얘기는 뭔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기에 이사의 충실의 의무에서 네. 이게 회사가 아니라 주주까지도 확장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사회 이사의 흔히 말하는 개인 소액 주주들의 입김이 커진다고 하면 지금 한전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그러니까 전기료를 지나치게 원래는 그러니까 생산 단가보다 전기료를 비싸게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물론 뭐 지금은 이번에 흑자를 전환하긴 했지만 지금 쌓여 있는 미수금 같은 경우가 200조가 넘는단 말이에요. 부채가. 아, 그동안 적자 때문에 그런 네, 건가요? 계속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예. 쌓여 있었던 그 적자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러면 전기료를 올려야 되겠네. 그럼 전기료를 올려야지. 근데 만약에 흔히 말하는 그 이사들이 아니야 정부도 올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들잖아 그럼 올리지 마라고 했을 때 그럼 소액주주가 그렇지 국민들을 생각해서 우리는 안 올려야지 라는 소액주주가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 그러면 뭐 국민은 국민이고 중요한 건 회사는 야, 주주의 충실 의무해야 된다며 우리 주주에게 충실해. 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핵시 펀드들은 와서 그렇게 만약에 소송을 걸면 이게 분명히 주주 흔히 말 충실의 의무 위반으로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도 지금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전 같은 경우가 야 친환경 왜 그 비싼 걸 왜 비싼 돈 주고 사? 야 원전 더 돌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부의 또 에너지 정책과도 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마냥 긍정적인 포인트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부분. 이렇게 또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는 이거는 분명히 다시 한번 또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법 개정안. 네, 한번 이제 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흔히 말하는 헤지 펀드들이 이제 공략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고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면 조금 더 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들을 위한 결정을 하게끔 하고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 국민을 위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또 기업을 위한 앞으로 기업 성장을 위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이게 바로 상법 개정안의 맹점이 될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 수액 주주 안에 사모펀드라는 또 거대한 힘을 가진 세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상법 개정안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만 아마 경제 채널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모펀드가 광고를 줍니다. 네, 그리고 그럴 중요한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보시는 대부분의 네. 시청자분들이 뭐 저는 이제 뭐 이게 많은 경제 방송에 나가서 이런 을 잘 못합니다. 그나마 제가 펜 앤 마이크에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네. 만약에 그런 일반적인 경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매장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네. 일단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원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원하지 않는데 실제로 냉정하게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네. 시장의 긍정적인 질은 확실하게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액주주 권리가 강화되면서 외국인의 시각이 변화할 것이다. 이것이 이 상법 개정안의 효과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외국인이라는 것이 우리 기업을 사냥할 수 있는 사모펀드 정말 무분별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사냥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네. 그리고 것들로 이제 인해서 우리 기업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좀 계속 맞습니다. 그리고 의사 개선해야 결정도 되는, 네. 굉장히 이제 더뎌질 거예요. 계속 예. 이제 모든 이제 흔히 말하는 결정에 대해서 이제 소액 주주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헤지 펀드들이 간섭이 이제 더 많아지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의사 결정이 속도가 더디면 특히 우리나라 특히 뭐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정이 더뎌지면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제 이재용 회장이 아무래도 이제 감옥에 가 있으면서 그때 이제 HBM에 투자를 놓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뭐 몇 년을 지금 놓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적시적소에 내려야 되는 결정이 좀 더딜 수 있으면 이건 역시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삼성 쪽은 지금 뭐 그런 기업 차원에서 여러 의사 결정이 늦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주식담보대출이 이 삼성가의 세 모녀가 5조 원이 넘어가면서 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도 지금 계속 같이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쯤에서 줄이면서 그럼 상법 개정이 증시 부양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세제 개편이 함께 나와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대주들 입장에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을 해서 주가 부양을 할 만한 흔히 말하는 이제 유도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임죄 적용과 관련된 근데 이거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임죄 적용과 관련된 부분은 범위를 네. 좀 이제 완화해주는. 안 그러면 정말 소송 나오면 그러니까 진짜 소송의 시대가 열리는 건가요? 이런 글도 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건 이야기하실 수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의 나라인데 근데 뭐 이거는 아무렇지 않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그만큼 미국은 배임죄에 대한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잘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배임죄에 대해서는 소송이 크게 없는 건가요? 그게 없죠.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그쪽에 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 변호사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한번 물어보시면 진짜 이 배임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판사님의 진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은 사실 좀 완화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 근데 다행스럽게 이 부분은 여야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임죄 적용 범위를 좀 완화해주자라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세제 개편 또 함께 이루어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은 없어져야 할 기업이다. 요즘 CC한테 알랑방구 잘하던데 사라져라 삼성이라고도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없어지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기업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사시는 도시에 그렇죠. 있던 기업이 없어지거나 혹은 뭐 유명한 뭐 무슨 상권 같은 게 그렇죠. 뭐 없어지거나 폐쇄되거나 했으면은 좀 느껴보실 것 같아요. 삼성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나라가 휘청이겠죠. 만약에 삼성이 맞아요. 망하면. 예.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협력사까지 해서 간접적 고용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이를 고용을 하는데 네. 한 번에 100만 명이 실업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삼성의 반도체와 또 바이오 시밀러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가 그렇죠.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것도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맞죠. 없는 그 세제인데 네. 상법 개정보다 이런 세제 개편부터 우선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이제 그게 맞죠. 아니면 같이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의 이제 민주당 스탠스 자체가 이게 이제 부자 감세로 지금 비춰진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스탠스 자체는 그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꾸 편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에 좀 많이 환호를 하면서 증권가에서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3,700포인트 가능하다라는 전망도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4,000으로 보겠습니다. 4,000포인트 돌파를 위한 필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이제 기업에 대한 흔히 말하는 경영에 대한 우리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이 정책은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기업 규제 완화도 이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노란 봉투법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맞아요. 있죠. 네. 그다음에 뭐 어제 제가 나와서도 이야기했지만 건설 뭐 재해법 새로운 것도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 사망 사고가 나오면 그 매출의 3%를 그냥 과징금 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기업을 옥죄는 정책만 나오는데 이제는 이제 기업을 좀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이제 법도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오늘 또 이제 반도체의 힘으로 많이 갔거든요.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조방원, 반도체 조방원, 2차 전지, 바이오 다 모든 이 산업, 우리나라 산업은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한미 관계를 빨리 정상화해야 된다. 이번에 보니까 또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안 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 통상 관세 관련 이슈, 그다음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 같은 경우가 그럼 다 지금 밀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뭐 흔히 말하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는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삐걱거린다라는 걸 이제 조금 더 표면적으로 나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까.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산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연결고리가 다 있고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좀 잡음이 생긴다면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 정상화도 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코스피 4,000의 전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 경제의 체질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업이 좀 잘 될 수 있고 기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본질이 되겠습니다. 기업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할 것이고 또 한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너무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그래도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취소할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 했는데 네. 국무장관 미국 쪽에서 만남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 그 관세 부과가 시행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지금 일본 쪽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네. 왜 미국산 안 사냐 이런 네.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관세도 뭐 더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우리 얼마 정도 관세 맞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이 지금 이번에 20%로 합의를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처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이 매겼던 관세에서 대부분은 절반 정도를 깎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원래 한 45% 관세 이야기 나왔다가 지금 20%로 깎았으니까. 근데 시장에서의 컨센서스가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우리 뭐 그러니까 주요국들, 그러니까 대만, 일본, 우리나라, 뭐 인도 뭐 이런 쪽은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20% 아래로 나올 것 같아요. 15에서 18% 네. 정도 나올 거라 보는데. 네. 일본에게 30%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예. 실제로는 그렇게 못 매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말도 안 하던데요. 우리는 아예 이야기도 없던데요. 지금 25가 될지 30이 될지 50이 될지 근데 진짜 아리송하거든요. 그 사실 우리나라가 네. 만약에 관세가 20%가 나오면 사실상 무역은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0%도요? 안 되죠. 어렵죠. 안 되나요? 왜냐하면 예. 우리의 흔히 말하면 수출품과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인건비를 깎을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싸기도 하죠. 예, 뭐 그렇기 기본적으로 때문에 인건비가. 흔히 말하면 20%를 내더라도 무역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건비도 그렇고요. 사실 자동차 가격을 20%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를 흔히 말하는 이제 소비자에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소비자가 우리 미국산 예를 들어 자동차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뭔가가 기술이 뛰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흔히 뭐 토요타나 아니면 뭐 그냥 GM만 보더라도 GM 포드보다 만약에 현대차가 예를 들어 10% 더 비싸다. 그럼 안 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력 상품은 20% 25% 관세를 맞으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반도체는 대체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외의 산업들은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10%대로 무조건 낮춰야 됩니다. 무조건 낮춰야 되기 때문에 뭐 이번에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부랴부랴 다시 알래스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협상 카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 부분도 우리가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다. 조선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다음 아까 말한 알래스카 우리 이 프로젝트 우리 참여할 수 있다. 우리 LNG 우리가 또 사줄 수 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산 뭐 30개월 되는 소도 우리도 사줄 수 있다. 카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빨리 카드를 잘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쌀을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저는 이 현 정부가
겁내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우리 예전에 우루과이 라운드 때 그 이게 여기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나이대로는 생각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때 캘리포니아 쌀이 수입되긴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잘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왜 일본 야 쌀 모자라는데 왜 우리나라 쌀 수입 안 해? 왜 한국산 수입해는데 밥맛이 달라요. 그래서 어차피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협상 카드 되는 거는 다 지금은 맞춰봐야 됩니다. 근데 평론가님, 예. 지금 미국 쪽에서 반미하는 국가들을 다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정권에 지금 인사들이 다 반미 쪽에 다 걸려 있습니다. 네. 외교부 장관까지도 그렇죠. 과거에 반미했던 발언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걸 직접적으로 또 언급을 하는 그 관계자들의 이야기까지 SNS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이번에 이제 루비오 국무부 장관 안 온 것도 뭐 그런 중에 하나지 않을까 약간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보셨나요? 아니요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저는 안 보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안 보고 싶어서. 예. 네. 아, 결국에 여기에서 또 한 번 부동산에 대해서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요를 규제하는 대책이 아직도 더 많다. 그리고 신도시에 대해서 공급 늘리겠다. 그 5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5년 전에 아. 똑같은 말 했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추가 규제 주머니 많다고 똑같은 네. 말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규제하면 할수록 부동산 가격이 그때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당연히 학습 효과가 있죠. 예. 근데 이제는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가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코스피 5,000포인트 얘기를 또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 상법 개정과 더해서 봤을 때는 해외나 국내 사모펀드에 뭔가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보이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출 6억 캡이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을 이제 다 규제를 억제하는 거죠. 하는데 중국인은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중국인한테 우리 또 부동산 투기하라고 길 열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할 것 같고 뭐 캐나다랑 호주가 그걸로 이제 쉽게 말하면 부동산 시장이 완전 박살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맞습니다. 지금 그 전철을 좀 밟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네, 이렇게 시장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런 명분 말고 그 내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의 해석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지금 이 정부 시대가 아닌가, 이재명 정부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